할렐루야! 네, 현장 있는 분들도 손을 흔드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세 분 와 계신데 지금 여기는 의무사항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또 먼 데서 우리 의사 선생님 세 분씩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치과는 제가 우리가 홍보를 했던 것 같고 여러분 좀 많이 기다리시던 선생님이 특별하게 오셨네요. 치질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 네, 기다리셨군요. 자, 그래서 오늘 정중기 집사님, 우리 외과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의사 선생님.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 오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성재 집사님, 저희가 치과는 이번에 처음 저희가 선생님 모셔서 이렇게 강의 듣는데, 아까 여기 질문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 이제 질문 들어온 거를 여쭤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따 괜찮으면 이 질문을 해주신 분과 한번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이런 유명한 선생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나 치과 때문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3주 내내 지금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따 여쭤볼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토요일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새벽에 벌써 4시면 우리 방송을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귀한 또 의사 선생님들, 또 신앙의 또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선생님들 강의하실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먼저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의를 잘 알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육이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송 목사님과 또 우리 김한별 전생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정, 아버지 그 일정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잘 다 소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와서 이곳에 와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미국 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김종근 장로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박정희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두고 계속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치료하신 것 믿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날짜에 제가 또 미국으로 출국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범식 형제 빨리 하나님 지혈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언어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석영 형제 폐기능 20%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기능을 줄 줄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 두 분의 영상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율동을 해주셔가지고 무용을 이렇게 춤을 추셔가지고 오늘 우리 건강 세미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주제가 일어나 걸어라, 다 일어나서 걷기 하고 강의 듣겠습니다. 자, 동영상 소개시켜 주세요.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할렐루야. 아유, 김춘옥 실장님, 우리 박수 한번. 아니, 춘옥 실장님이 이렇게 또 율동해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은 다 재능을 숨기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다 잘하세요. 보니까 다 노래도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 동영상 밀려 있어요.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매번 제 새벽 기도나 이제 틈날 때마다 할 건데 우리 실장님, 팀장님도 다 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게 너무 많으세요. 지금 우리 오동직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김춘옥 실장님 그 지난번에 이제 질문 올려준 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는데 혈당을 잘 조절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얼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춤추고 운동하면은 좋답니다. 춘옥 실장님 어디 계셔? 손 좀 흔들어봐. 어디 갔어? 아까 옷 예쁘게 입고 계시던데 어디? 예, 춘옥 실장님 맞아요. 그 얼굴 클로즈업 잠깐만 띄워주세요. 춘옥 실장님, 네. 오동진 선생님 잠깐만 여기 와서 한마디 해주시죠. 직접 제가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말해야지 파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 잠깐만 와서 지금 이분에게 제게 해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뭐 눈 침침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이런 거 다 그 당이 높으면 조절이 오랫동안 안 되면 그런 거니까 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당 조절하려면 드시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더라도 혈당이 춤을 춰요. 매일 뭐 어떤 걸 얼만큼 드시느냐 또는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러니까 배고프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뭘 드시든지 이 내가 먹는 음식에 칼로리가 얼마 들어있나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음식을 가려 드셔야 되고요. 어떤 음식 먹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우리 조선식, 예? 중국식 말고 조선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철칙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어도 튼튼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려 그러면 하루도 빼놓지 말고 운동하셔야 돼. 땀 흘리는 운동. 그거 하시면은 당뇨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곧 그렇게 되실 거고요. 저희가 고민해서 보낸 약도 있으니까 받으시면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드시도록 하세요. 아마 가을쯤에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김춘옥 실장님이 때맞춰 이렇게 율동해 준 덕택에 또 오동진 선생님이 직접 또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오동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지난번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 고혈압, 혈압 있는 분들 약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계속 복용하시도록 거듭 부탁하십니다. 그러셔야지 효과 있지 안 그러면 효과 없고 여러 번 들었죠. 그 비싼 약 다 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보낸 거 벌써 받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약 받으신 분들 꼭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Are you ready to dance?
진린이 수고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표정이 보이긴 했지만 원래 진린이는 춤을 잘 춰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학생이기도 한데 진린이 조금 살 뺀 모습으로 약간 예쁘게 수축했나 아니면 지금 맨날 앉아만 있다가 커서 보니까는 너무 귀여워. 새끼곰 한 마리가 나와서 동글동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잘했어요. 진린이 수고했어요. 꼭 전해주세요. 김연아 선배님 우리 진린이 너무 수고했어요. 아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지금 점점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춤춰서 올려도 좋을 것 같아. 같이 우리 올해 말에는 그래서 누가 잘하나 뭐 하여튼 지금 동영상 쭉 모아놓고 이제 최종 심사해가지고 한번 뽑을 예정이어서 이게 상을 드리려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제가 불러야죠. 저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호루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함께 원, 투, 쓰리, 포 나의 등 위에서 앞뒤로 나를 도우시는 주 투, 쓰리 나의 등생길에서 지치고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오늘 귀한 선생님들 오셨는데, 자, 제가 소개드린 대로 우리 정준기 집사, 정준기 선생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준기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취지일 오늘
그 말씀드릴 건 치질에 관해서 우리가 이걸 왜 발생하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저걸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치핵이란 말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할 땐 치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 쪽에 생기는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말씀드릴 거는 이게 왜 생기는 거냐, 또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냐.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수술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병원에 가시면은 그 치료 방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그쪽 병원의 상황 따라서 다 진행이 될 것이니까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수술의 빈도가 모든 질환 전체의 1등입니다. 사실은 치질 수술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치질을 치핵 그런 말을 쓰고 그다음 치열이라는 말과 치루는 조금 다릅니다. 치열은 학문이 변비가 심한 분들이 그 딱딱한 대변을 보게 될 때 항문이 찢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번 찢어지면 피만 나고 그만 멈출 수 있지만은 자꾸 반복되는 경우 그 살점이 사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질과 비슷하게 덩어리로 만져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치루는 뭐냐면은 그 항문 주위에 고름이 잡히면은 그 대변이 나오다 보면 그 주위에 피부와 점막을 자극을 해서 그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고름이 터져 나와서 밖으로 나와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분들은 대변을 보실 때마다 또 휴지로 닦을 때마다 고름 같은 것이 묻어 나오고 또 가끔은 배농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덩어리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은 흔히 치핵, 치질, 치열, 치루는 항문 주위 농양과 실제로는 뭐 사촌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항문 쪽이 아프면 다 치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일 흔한 말은 치질이고 한자로는 치핵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치질이 무엇일까? 치질 제가 이제 치핵이라고 이제 앞으로 모든 말씀을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치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항문 주위에 있는 혈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혈관이 왜 커지느냐? 우리가 대변이 항상 스무스하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게 나올 때 그 많이 그 압력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혈관이 혈액 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피가 거기에 그 고이게 됩니다. 울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 그 변좌에 앉아서 힘을 주게 되면은 힘을 주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피가 심장으로 못 돌아오니까 그 때문에 밑에 피가 계속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점막을 늘리게 되고 피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 출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덩어리로 만져지고 아니면은 그것이 터지면은 출혈이 나고 변기가 시뻘겋게 출혈되는 거 보면 상당히 놀라는데 사실은 피가 조금만 나도 변기는 빨개지는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항문을 그 단면으로 본 것입니다. 이 분홍색은 근육이고요. 이것도 근육입니다. 이거는 내관략근이라고 그러고 안쪽에 이것은 바깥쪽의 관략근입니다. 이 바깥쪽의 관략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그 치핵은 무엇이냐면
여기 점점이 있는 것들은 혈관을 그리는 것인데 이 혈관은 모든 조직은 혈관이 있어야 살겠죠. 그런데 이제 그 혈관들이 피가 그 심장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여기에 이제 혈관이 점점 굵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살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틀이 여기가 이제 항문과 직장과 항문을 구별하는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치상선이라 그러는데 요 위에도 생길 수 있고 요 밑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내치질, 내치핵 안쪽이란 뜻이죠. 요 치상선의 안쪽에서 혈관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혈관들이 늘어나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목이 졸리듯이 여기는 그 아주 타이트한 그 고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이 혈액순환이 꽉 쪼이게 되면 피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얘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요 치상선의 바깥쪽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변비가 있는 분들이 그 앉아서 힘을 계속 쓰게 되면은 끙끙거리면서 힘을 쓰게 되면은 여기 역시 혈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이 주위 살점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커져 있는 것이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요 치상선이 여기 있으면 살점이 이 치상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목이 쫄리게 되죠. 그러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하는 꽉 그 피가 안 통하게 잡고 있으면 빨개지면서 부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온 탈출된 내치핵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치상선의 바깥에서 생기는 거는 외 바깥쪽의 치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항상 대변을 보실 때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보다 변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대변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되고 대부분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비약을 항상 사 먹어야 되고 아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가능하면은 변비가 안 되도록 규칙적으로 대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변비가 있는 분들 또 대변 볼 때 용을 많이 쓰는 분들 끙끙거리면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치핵 영어로는 헤모로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해모란 말로 하면 해모가 있다, 해모 수술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주위의 살점을 늘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왜냐? 대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조직을 같이 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랩스라고 그러고. 자, 다음 사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핵을 1, 2, 3, 4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뭐냐면은 초기겠죠. 초기에는 한 번씩 용을 쓰다 보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니까 피는 나오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속에서 치질이 생겼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1도. 1도는 제일 초기겠죠. 그다음에 2도는 뭐냐 하면 안에서 이 치상선 위에 있는 살점들이 슬슬 커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불룩불룩한 게 이제 보이게 되고 특히 대변을 보듯이 관략근을 열고 위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3도가 되면 뭐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진찰을 할 때 보면 덩어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손으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그래도 탄력성이 있어서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이 대변을 보고 나마 튀어나오고 출혈도 되고 그렇겠지만은 손으로 살살 잘 달래면 쑥 들어가면은 이거는 괜찮구나. 그렇지만 이거는 3도. 눈에 보이는데 손으로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글리세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림들, 연고 같은 걸로 손가락에 묻혀서 그걸 그냥 손가락을 항문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주위를 살살 부드럽게 만져주면은 그것들이 그 관략근이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면서 대개의 경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 자 사도는 튀어나왔는데요. 대변을 평소에도 보면 항상 뭔가 대변을 덜 본 것 같고 찝찝하게 느끼고 뭔가 불편하고 또 대변 보고 나면 아프고 이 통증이 심할 때는 그것도 통증 때문에 사람이 자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 대변을 보고 나면 지치게 되죠. 대개 5분, 10분 계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참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1도 때도 올 수 있고 4도 때도 이제 환자분이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4도가 되는데 이 4도는 뭐냐면 손으로 집어넣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튀어나와 있는 거는 관략근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목이 쪼여진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4도가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1도, 2도, 3도, 4도 이 4도가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는 1도, 2도, 3도가 됐을 때는 이게 더 4도로 진행 안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느냐, 예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림은 아까 보듯이 요거는 내치액,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는 수치질, 암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수치질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으니까 암치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암치질에 해당되고 요 그냥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피는 나고 아프기는 한데 보이기도 가끔 보이는 것 같고 항문을 벌리면은 대변 볼 때 같이 항문을 벌리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요 내치질이고요. 딱 봤을 때도 보이는 건 이거는 뭐 진짜 골치 아프구나. 외치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출된 내치질하고 외치액은 가끔 보면 이게 좀 헷갈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손으로 밀어 넣어 보면 이게 사실은 속의 거구나. 요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은 환자가 누워 계신 상태에서 항문을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요. 치질은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문 주위를 360도 방향에서 혈관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3시, 7시,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점점 커지고 여기 있는 혈관이 커지고 여기 또 혈관들이 커지기 때문에 언뜻 보면 지멋대로 방향이 생기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뿌리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건 밖에서 본 게 아니고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대장 내시경이 이제 그 항문에서부터 속으로 직장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서 거꾸로 딱 봤을 때 이렇게 내치질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치질이 있다 없다 뭐 그냥 봐서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항상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내시경이 피부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갔다가 360도 딱 꺾으면은 여기에 이제 치질이 이거는 치질 없네 괜찮아. 요거의 경우는 여기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그 대장 내시경의 소견상에는 내치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요게 내시경을 들어가서 유턴을 시켰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남자분이 그래도 있기는 있네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문을 직접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라면 이게 7시 방향쯤 되거든요. 그래 치질이 있구나. 자, 그런데 대변 볼 때 같이 용을 써 보세요. 그러면은 힘을 주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쭉쭉쭉쭉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 질 쪽에 있는
그 자궁 경부가 보이는 거고 요게 이제 치질인데 보십시오.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요게 3시 방향에서 이제 그 피 공급을 받는 혈관의 뿌리가 여기 있고 7시, 11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충 보면 아 이게 뭐 이거는 괜찮아 몇 시야 12시인데 뭐 어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요 놈은 요 11시 방향에서 같이 튀어나온 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도 보면 조그만 그냥 딱 누워서 보면은 조그마하지만은 자, 힘 줘 보십시오. 용 쓰고 하면은 슬슬슬 커지는 게 11시 방향, 3시 방향, 7시 방향. 아, 치질이 이런구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가면 이런 게 보면 수술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그 크림을 묻히든가 와세린을 발라서 싹 집어넣어 볼 때 들어간다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아직은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수술 못할 상황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보건공단에서 제일 수술 많은 게 치질 수술, 치핵. 두 번째가 그 안과 백내장 수술. 그게 횟수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가끔은 2번과 3번은 그 편도선 수술 그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번은 치핵 수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래 보면은 대충 이래 보면은 이제 그 근원은 알 수 있겠죠. 여기 3시, 7시, 11시 방향인데 거의 뭐 360도 다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구별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뭐 시간 몇 시 방향이라는 걸 알기도 어려운데 보면 자, 전체적으로 우르르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살점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질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뭐냐면 탈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홍은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그 분만을 하고 오래 지나고 이랬을 때 실제로는 그 골반 아래쪽에 근육이 약해요. 그러면 항문 전체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혈관이 나온 게 항문 전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탈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탈홍은 치질하고는 전혀 다른데 근데 그것도 모양이 스무스하게 예쁘지 않고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치질인가 보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탈홍은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진찰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치질이죠. 3시, 7시, 11시를 보는데 뭐 약간의 그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오래된 치질인 그 튀어나왔다가 아물었다가 오래되면은 이제 피부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이건 피부까지 늘어나고 치질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이 강의가 그 실제로는 의과 대학생들한테도 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간별 진단 피가 날 때 간별 진단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제일 우리가 겁내하는 게 직장 암이 사실은 제일 무섭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장염 빈번하게 설사하시고 변비가 반복이 되는 이런 분들은 보면 염증성 대장병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제일 흔한 증상은 뭐냐? 출혈, 또 튀어나오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은 뭐 그냥 자연히 부수적으로 또 나올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항문에 관련된 모든 병의 그 원인이 되고 2차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다 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가 안 되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 치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어떤 때는 뚝뚝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또 아픈 증상이 어떠냐, 튀어나온 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는 안 되겠네요. 수술하십시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하자 그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수술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따뜻한 시집에서가 뭐냐면 좌욕입니다. 사실은 좌욕 잘 하시면은 수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가 중요한데, 그리고 대변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딱딱한 돌같이, 예를 들어 3일, 이틀 3일 지나면 진짜 돌같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문은, 그런 대변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문 자체의 관략근이 그 늘어난 탄력성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죠. 뭐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정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세 방향을 전부 다 찢어서 그걸 다 절제를 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시집에 있습니다. 좌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변기에 앉아서 대변을 보실 때 세수대야에다가 따뜻한 물 38도 내지 40도 되는 따뜻한 물을 그 세수대야에 받아서 변기에 놓습니다. 그 변좌를 올리면은 그 변기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개 우리가 그 세수대야 같은 것들 놓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뜨거운 40도 미만에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 따뜻한 그 물 온수를 넣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면 마치 변자에 앉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5분 내지 10분은 그 항문 자체를 담그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변을 볼 때 같이 힘을 섰다가 또 줄였다가 쉬다가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가 이걸 자꾸 반복을 하면은 이게 생겼다 말았다 하는데, 이 따뜻한 열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굉장히 그 자극을 받아서 부기가 확 줄게 됩니다. 실제로는 목이 쫄려서 늘어난 그 치핵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건 치료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앉아서 하는 걸 좌욕이라 하는데, 그 좌욕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변 보고 나서 아주 탈진돼 있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해서 그 항문을 쪼았다 늘었다 해주면은 그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좌욕 열심히 한 주일 잘하면은 수술을 정말 연기를 시키든가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좌욕을 하시는 거고, 또 아까 대변을 부드럽게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는 부드럽게 하는데,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있잖아요. 섬유질 자체가 굉장히 그 섬유질이 있으면은 이게 대장 속에 있는 그 균들 때문에 그것들이 길쭉한 섬유가 다 잘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대변을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게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야채를 잘 못 먹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변비약 중에 물 타서 먹는 변비약이 있어요. 물 타서 먹으면 한 30cc 내지 50cc 만들어서 먹는 약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게 되면은 대장 속에서 그게 그 섬유질이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예를 들어 두께가 이렇게 작다 하더라도 항문 속에 대장 속에서는 이게 늘어나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항문을 대장을 자극을 줘서 내려가게 힘을 주는 그 변비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은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치질이 있는 분들은 그걸 안 드시는 게 좋고, 근데 한번 쓰면은 힘들어도 대변 보고 나니까 살았다 하고 또 이틀 3일 지나가 또 쓰게 되는데, 그건 반복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약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약국에 물어보면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구하시면은 그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던 건 분명히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좌욕,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목욕이라는 뜻이죠. 항문만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 효과 별로 없어요. 모든 혈관이 늘어나는 것과 그 부위만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욕이 효과가 있지. 그냥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이제 뭐 제가 그 말씀은 이걸로 그만 마칠까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오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중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의예과를 미국에서 다녔던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에 가려다가만 그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딱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너무 저도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사실 치질 막 이제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변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선생님 강의 잘 새겨들어서 좌욕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 수술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셔서 좋은 효과 보시기 바라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우리 채팅 걷게 해가지고 우리 민혁 형제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쳐가지고 올려주세요. 치질에 관한 거를. 자, 두 번째 강의 우리 치과 우리 최성재 의사 선생님 오늘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뭐 슬라이드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간단한 치과 상식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준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질 예방하려면 치아가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잘 씹어야 야채도 잘 씹어야 또 그게 치질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보니까 치아는 뭐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치아는 우리 삶에 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잘 씹어야 건강하고 또 잘 씹어야 또 즐겁고 여러 기능이 있겠죠. 일단 순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의 순서는 먼저 치아와 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또 잇몸, 그 치조골 그것들의 그 역할과 그런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와 치아 주직의 역할 중에 이제 먼저 씹는 기능이 있겠죠. 치아가 좋아야 잘 씹을 테고 또 치아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안모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잘못 씹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몸 건강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또 발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씹는 역할에 대해서 씹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잘 씹어야 우리가 그 음식물들을 잘 분쇄해서 씹어야 영양 흡수가 잘 되겠죠. 먼저 그리고 영양 흡수가 잘 돼야 이제 건강해질 테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위장 장애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제 잘 못 씹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저는 방금 말씀하신 치질도 생기지만 위장 장애가 생기고 또 흡수가 안 되니까 뭐 당뇨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잘 씹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잘 씹다 보면 오래 씹다 보면은 침이 또 분비가 많이 돼서 침에 들어있는 또 이렇게 항균 인자나 항암 인자들이 같이 분비가 많이 돼서 몸의 건강에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씹는 게 중요한 게 또 잘 씹어야 그 치아 뿌리에서 이제 뇌로 그 신호를 줘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뇌혈류가 증가돼서 또 치매도 예방되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잘 씹어야 또 먹는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도 잘 씹게 되면은 어떤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또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죽을 먹는다.
그러면 먹는 즐거움이 없죠. 물론 배는 부르지만 그런 즐거움이 없게 되죠. 또 이제 씹는 역할의 중요성 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잘 씹어야 침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침에 있는 그런 페록시다제 같은 그런 항균 인자들이 효소들이 우리 그 암 같은 걸 예방하기도 하고 또 성인병도 예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치매 분비량이 많아야 거기서 이제 물론 당연히 소화도 잘 되고 또 구취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 씹으면 침도 안 나와서 그만큼 입냄새도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이 끼치는 영향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못 씹게 되면 이제 치아가 나빠지게 되면 먼저 이제 그래서 치아가 나빠져서 예를 들어서 치아가 상실된다. 그러면 일단 그 상실된 걸로 인해서 이제 치열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치열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미관적으로 안 좋게 이제 될 테고 또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치아가 빠진 거를 이제 방치하다 보면 치아가 빠진 쪽으로 이제 이들은 다른 치아들이 인접한 치아들이 또 마주보고 있는 치아들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계속 서서히.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다른 쪽에 치열들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니까 거기서 틈이 생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빠지게 되면 또 한쪽만 씻게 되니까 한쪽 근육이 발달해서 안무가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한쪽만 쉬게 되니까 턱도 삐뚤어져서 이제 당연히 턱이 삐뚤어진 외관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모습과 또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 악순환이 돼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얼굴형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단단한 거를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이제 치아가 조금씩 닳아지면서 위아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입이 합죽해지는 거죠. 입쪽이 합죽해져서 이제 사각형의 형태로 얼굴이 변해가기도 하고 또 치아가 이제 하나 둘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입가에 주름이 많이 생길 테고 하여튼 볼도 꺼질 테고 그러니까 그런 볼이 꺼진다든가 입가의 주름은 이미 생겨버릴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성형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원상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기에 그렇게 이 치아가 상실됐다든가 치아가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치아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이렇게 치아가 상실돼서 잘 못 씹다 보면 몸에 건강을 미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질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줄 테고 당연히 또 위장장애나 또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성인병, 당뇨와 같은 성인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암도 더 유발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치아가 상실되면서 이제 이렇게 안모가 이상해지고 이제 잘 못 씹으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충치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그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데 충치보다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치주염이 더 중요해요. 옛날 말로 그 풍치라고 그러죠. 풍치. 그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보통 충치라고 하면 치아 주위 조직,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하고 치조골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치주염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가 만성 질환이라는 게 아주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느꼈을 때는 그 치주염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취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칫솔을 잘 해야 되는데 칫솔질을 완전하게 못하면 어딘가 못 닦이는 부분에서 이제 치석이 끼겠죠. 치석이 이제 음식물들이 끼겠죠. 음식물들이 이제 처음에 끼면 그게 잘 닦여져야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또 하루 이틀 좀 소홀히 하다 보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한두 번만 안 닦아도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이 굳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놓치는 부분인데 내가 오늘 피곤해. 그래서 그냥 안 닦고 자다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닦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안 닦여요. 이미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늦었지만 내가 한 번, 두 번 안 닦았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치약을 좀 많이 짜서 닦아야 돼요. 하루 두 번, 세 번 이렇게 3번 정도 보통 닦으라고 치과에서 권하는데 3번씩 닦는 분들은 오히려 치약을 많이 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번, 두 번 놓쳤다. 그럴 때는 치약을 좀 많이 짜서 닦으셔야 돼요. 이제 아까 내가 추가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번씩 닦으면 이제 오히려 또 이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짜시라고 안 하는데 한 번, 두 번 안 닦았을 때는 이미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굳는다. 그래서 치약을 좀 한 번 좀 많이 짜서 그때는 좀 닦으셔야 된다. 그거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지염이 생기는 거를 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주 놓치지 않게, 거르지 않게 잘 하셔야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치주염이 생기면 이제 만성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가 상실될 때까지 이제 이미 이제 흔들려서 못 씻겠다 하면은 이제 이미 늦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영향을 미치기를 발치하게 되고 이를 이제 빼게 되고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전신적인 영향을 또 많이 미쳐요. 이렇게 치주염이 생기면 저 안에 있는 그 잇몸과 뼛속에 있는 염증이 심장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악영향을 미치고 또 당뇨 같은 경우 당뇨를 가진 분들한테 그걸 더 안 좋게 더 미쳐요. 영향을. 그리고 또 임산부들한테도 뭐 조기 출산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주염은 몸의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또 한 가지가 이가 상실되면 이 한쪽만 씹는다든가 또 단단한 거 씹어서 또 이가 상실돼서 입이 이렇게 위아래가 합죽여진다든가 그러면 이 턱관절이 나빠지게 돼요. 턱관절이 이제 이렇게 나빠지면 이 과두가 뼈가 아래 턱뼈가 위에 디스크를 누르기 때문에 그 디스크가 이제 빨리 닫아지면서 여기에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소리가 나고 이제 아프게 되고 또 나중에는 뭐 이제 막 입도 잘 안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두통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목 쪽이나 저 척추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전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그냥 거를 과정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건강에 지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 중에 네 번째로 발음이 또 안 좋아질 테고 또 입 냄새가 날 테고 그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관리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단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또 탄산음료 또 단단한 음식 아까 단단한 음식을 드시면은 이가 더 달아지니까 이가 다르면서 위아래가 짧아지면서 또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드시면 이체가 깨지고 균열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그 치아 안에 이제 우리가 몸이 들면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치아에도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나 옛날에 나 오징어도 씹고 뭐 단단한 거 뭐 얼음도 잘 깨먹었는데 사탕도 잘 깨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연세 드실수록 이제 단단한 거를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이 들수록 왜 힘을 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몸에 뭔가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고 수분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거기서 무리하게 단단한 걸 예전에 씹었던 것처럼 단단한 걸 씹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육의 힘도 없어지고 부드러운 걸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왕년에 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단단한 걸 드시게 되면 이가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거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단한 거를 드시다가 이제 균열이 생기면 이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균열이 생기면 치아들은 이렇게 다른 뼈는 뭐 근감면 붙잖아요. 오래 세월이 지나면. 근데 치아는 균열이 가면 붙질 않아요. 그냥 유리에 근갑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금이 가 있다가 또 추가로 우리가 단단한 거, 오징어 뭐 그런 걸 이렇게 드시다 보면 꼭꼭 힘을 받으면 그 균열이 또 진행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단단한 걸 안 드시면 또 그 균열이 조금 더 이제 멈춘다든가 아니면 몸에서 안에서 그 치아 안에는 신경혈관들이 들어있는데 신경혈관들에서 조직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서 그 균열을 조금씩 균열이 나한테 이렇게 그 치아 안에 있는 신경혈관들에 침범을 할 때마다 그 신경 조직이나 그 혈관 조직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방어막을. 그런데 이제 씹는 힘이 너무 강하면 그 안에서 방어막이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조심을 하면 그 방어막으로 내가 조금 더 이 치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단단한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신경 조직이 치아 안에는 신경 조직과 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는 단단한 그런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신경과 혈관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균열이 침범을 해서 그걸 방치해두면 신경하고 그 혈관이 그 방을 건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깨지면 그냥 떼우면 되는데 이제는 그 방을 신경방을 침범하게 되면 훨씬 복잡해지는 거예요. 10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신경방을 건드리면 그 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안에 있는 신경을 다 긁어내야 되고 그러면 이가 죽은 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이가 되면 이제 완전히 푸석푸석해지니까 치아가 그때는 이제 이를 다 갈아서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 복잡해지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균열이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충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치도 미리 발견해서 그 충치를 빨리 긁어내서 떼우면 한 번에 딱 끝나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나는 아직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나 치과 안 가도 돼. 그렇게 해서 방치하게 돼서 그 충치가 신경방을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10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비용도 10배가 들고.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중에 두 번째로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칫솔질 중에 이제 칫솔 선택이 중요한데요. 치약보다는 칫솔 선택이 중요해요. 치약은 저는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치약은 오히려 그 뭐 미백 치약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치약에는 그 잘 닦이라고 연마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두 번 좀 못 닦았다 그러면은 치약을 많이 짜시라고 한 게 그만큼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약간 굳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치태들을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닦아내겠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자주 닦는 분들은 미백 치약, 그러니까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이 미백 치약인데 그런 거를 쓰시게 되면 이제 치아가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부작용으로 마모가 돼요. 치아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 단단한 치아가 조금씩 폐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치약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아무 치약이나 내가 닦는 그 빈도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치약은 자주 하루 3번씩 닦으시는 분들은 치약을 아주 소량만 짜서 그냥 거품이 날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물에 적셔서 쓰는 게 오히려 그 치아 마모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인터넷에 보면 그냥 치약을 짜지 많이 그냥 그 물에 적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광고에서 보면 치약을 이렇게 칫솔 길이만큼 많이 짜서 닦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치아 마모를 심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칫솔이 중요한데, 칫솔은 가능하면 이제 건강한 잇몸에서는 빳빳한 솔이 좋아요. 내가 잇몸이 좀 안 좋다, 피가 난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칫솔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빳빳한 칫솔 썼더니 피가 나고 잇몸이 아프다, 그거는 잇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빳빳하고 좀 듬성듬성 소리 나 있는 거, 그래야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겉에는 그냥 자동으로 닦이잖아요. 듬성듬성 칫솔이 나 있어야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울퉁불퉁 돼 있는, 면이 밋밋한 것보다는 또 울퉁불퉁 돼 있는 거, 듬성듬성 나 있는 거, 그런 칫솔이 더 좋고, 요새는 또 다 미세모로 나오니까 미세모는 또 더 잘 구석구석 잇몸 속으로도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칫솔을 좀 이제, 그리고 더 저 뒤쪽으로 잘 안 닦이는 분들이 보통 치과에서 보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이렇게 볼살이 좀 단단하게 그런 분들은 저 뒤쪽으로 칫솔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그 좁은 칫솔이 두 줄로만 돼 있는 두 줄모 칫솔이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칫솔을 쓰시든지 어린이용 칫솔을 한 번 더 저 뒤쪽 닦을 때만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또 칫솔질 방법은 아까 그 보통은 이제 그 치과 상식에 보면 위아래로 닦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깥쪽은 당연히 위아래로 닦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으로 가요. 칫솔질을 하다 보면. 그래서 거울 보고 꼭 닦으시는 게 좋고, 이제 바깥쪽 면이 주로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 면을 닦을 때는 꼭 위아래로 닦으시고, 안쪽도 위아래로 닦으면 사실 좋은데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쪽 면은 그냥 씹는 면이랑 안쪽 면은 그냥 위아래로 닦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닦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닦을 때도 위아래로 닦고, 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상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전동 칫솔처럼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닦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닦는 게 좋지만,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바깥쪽 면은 위아래로 닦는다, 안쪽이나 씹는 면은 그냥 옆으로 닦는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걸로 사실 완벽하게 닦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보조기구들을 쓰셔야 돼요. 젊은 분들은 치실을 쓰시는 게 아주 좋고요. 나는 잇몸이 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잇몸이 좀 내려갔다, 그래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치간 칫솔, 조그맣게 생겨서 끝에 첫사에 솔 달려 있는 치간 칫솔이 있거든요. 그거를 써서 이 사이사이를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잇몸에서 피도 나고 구취도 나고 좀 닦고 나도 좀 텁텁하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잇몸 질환이 특히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게 워터픽입니다. 워터픽이 뭐냐면, 물로 이제 물총처럼 분사해서 쏘는 물총처럼 생긴 건데, 그거는 어딘가 칫솔이 안 닿는 부분에 그런 것들을 빼내주기도 하지만 잇몸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부어있는 잇몸이 확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부어있는 게 이제 피도 안 나지, 부어있는 게 가라앉으면 피도 안 나지만, 부어있으면 음식물이 껴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또 더 붓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가라앉으면 음식물이 훨씬 덜 끼겠죠. 그래서 워터픽이 아주 좋고요. 또 치아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치과에 자주 가셔서 검사하셔야 되고, 또 스케일링 자주 하셔야 되고, 스케일링이 이제 치석 제거를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치석 제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자주 하면 안 좋다, 치아에 문제가 있다, 시리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스케일링을 해서 시리고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치석이 심할 때 치석 그 덩어리들을 이를 싸고 있는 특히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치석이 다 달라붙어 있다가 그걸 떼어내니까 이제 이가 텅 빈 것 같고 뭔가 이를 갈아낸 것 같고 또 뿌리에 붙어있던 덩어리들을 떼어내니까 이제 이도 시리고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시리던 것들도 이제 처음에는 물론 뿌리에 있던 것들을 이제 떼어내면 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불소 치약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좀 불소 치약을 쓰셔서 장기적으로 좀 쓰시다 보면 뿌리가 조금 이제 실링이 돼요. 미세한 튜블들이 이제 막힌다고요. 그러면 좀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치태 관리 잘하고 스케일링 잘하시면 그런 게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자주 하시면 안 좋다 그거는 오해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스케일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요새는 치과를 가면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기계를 많이 쓰는데 기계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스케일링 하면서 그래서 나는 치과 자주 가서 스케일링 자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난 자주 하니까 그냥 기계 쓰지 마라. 난 이가 많이 시리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으로 해줘요 간호사들이. 그러면 손으로 하시면 아무리 많이 해도 스케일링은 괜찮아요. 기계를 많이 쓰면 좀 이제 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좀 치과 상식이 없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더 이제 우리가 10배, 20배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신경 치료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우리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신경 치료를 막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치약 많이 짜다 보면 마모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모가 생긴 치아 옆면에 이렇게 이제 이가 패인 부분을 마모라고 하는데 그 치약 칫솔로 이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그런 부분도 아픈 데에 가면 이미 신경까지 침범한 거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조금 패였을 때 미리 가셔서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주염. 이건 치주염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 늦어요. 그래서 미리 조기에 음식물 조금씩 꼈을 때 미리미리 치태 조절 잘 하시고 스케일링 잘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치주염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든지 이렇게 소리 없이 오는 만성 질환이 위험한 거잖아요. 갑자기 아픈 것보다. 그래서 치주염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제일 그 손대기 힘들고 걱정하는 부분이 의사들도 많이 걱정하고 손대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강조를 하는데 특히 남자분들 같으면은 담배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인데 그냥 이게 서서히 진행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남자분들 술 드시면은 그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행이 빠르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술을 마셔도 잇몸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안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술도 드시면 더 악화된다는 거. 그리고 담배를 피시면 또 왜 악화가 되느냐? 담배는 당연히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뭐 암도 발생시킬 수 있고 당연히 안 좋지만 이 치주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 치주염이 있으면 몸에서 또 그걸 염증을 제어하려고 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디 조직이든지 염증이 생기면 그 혈액이 공급이 돼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시면 그 방어 능력이 확 떨어져요. 치유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치주염을 다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치주염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치주염은 어디 하나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쪽이 안 좋으면 이쪽을 보면 또 똑같아요. 뭐 조금 그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치주염은 전체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주염이 생기면 치주염으로 하나, 두 개 일을 빼다 보면
그럼 빼게 되면 옆에 이를 걸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요. 틀니를 하든지. 그럼 그 옆에 이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이를 걸고 싶어도 약하니까 못 걸어요. 그러면 2개를 걸으면 될 거를 4개를 걸고 5개를 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다 손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치주염이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인접치아까지 같이 상하기 때문에 이를 해놓는 게 어렵다. 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뼈가 옆에 이들이 뼈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나중에 또 그 옆에 이가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임플란트가 또 안정 영향을 받아서 임플란트를 또 오래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치주염은 아주 안 좋아요. 조기에 빨리 손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이렇게 못 씹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 이거 흔들흔들 못 씹어도 이를 안 빼시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치과를 갔다. 나 그냥 여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치과 갔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거 가능하면 안 빼고 싶다. 그러면 의사가 빼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먹을까 봐. 이 의사가 빼기 좋아하는 의사다. 그렇게 욕먹을까 봐 빼라는 얘기를 못 하는데 내가 못 씹는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살릴 수 없나요? 근데 살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거 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를 억지로 못 씹으면서 나 이쪽으로 씹을 수 있으니까 이쪽 치아를 안 빼고 어떻게 해서도 버티고 싶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의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건 살릴 수 없나요? 그냥 쓰는 데까지 쓰세요. 그러면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대부분 의사들이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빼야만 그 뼈가 더 상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이쪽이 뭐 흔들리는데 그냥 이쪽으로 안 씹고 그냥 이쪽으로만 씹다가 이쪽 망가지면 양쪽 다 못 씹게 되잖아요. 그만큼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빼셔야 그 뼈라도 보존해서 나중에 그 뼈라도 보존이 돼야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을 테고 또 빼식을 하더라도 빼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테고 또 나중에 틀니를 하더라도 그 뼈가 있어야 그 틀니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뼈가 다 꺼진 상태에서는 틀니가 붙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해야 된다. 뼈가 중요하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그 쇳덩어리잖아요. 티타늄 쇳덩어리인데 혹시 이제 중국에서도 임플란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쇳덩어리라 더 감각이 없어요. 안 좋아도.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치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 추가로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미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으면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치아가 보이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칫솔과 익숙하게 친숙하게 해야 된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한 치아 관리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의 치아가 보이면 아이들이 그 치아를 닦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게. 나중에 커서 이 닦으라 그러면 절대 안 닦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그 꺼주에 이제 물 적셔서 그렇게 닦아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칫솔로 안 닦더라도 칫솔로 한번 닦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서 한 이제 2살까지 이가 이제 유치가 다 어릴 적 전이가 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칫솔을 엄마가 닦아주고 또 아이한테도 한번 쥐어보게 하고 근데 치약은 묻히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치약은 짜지 마시고 그냥 빈 칫솔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칫솔과 또 이렇게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 아이들 그 2살 반까지 이제 나오는 그 아이들이 이제 생성되는 이들은 다 전이니까 다 빠지긴 하는데 이 치아들은 빠진다 생각해서 그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전이들이 관리가 잘 돼야
그 밑에서 나오는 또 연구치들이 있는데 연구치들은 그 전리를 보고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리가 가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리가 중요하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그 전리를 일찍 빼게 되면 밑에 나올 치아가 갈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을 못 찾아서 엉뚱한 데로 나올 확률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빨리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전리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일찍 또 빼게 되면 또 뭐 연구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부정기압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겠죠. 또 이제 아이들 치아 관리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6살 때부터 연구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 그 전이의 맨 뒤쪽에서 6살 때부터 이제 그 연구치아가 나오고 생기게 되는데 이 치아가 가장 일찍 나오니까 가장 충치가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이때 그 6살 때부터는 저 뒤에 나오는 치아가 머리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입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 안에는, 치아 윗면에는 이런 홈들이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보이기 시작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 시작하면 그쪽을 열심히 부모님께서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때 나오는 연구치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씹는 면이 많이 보이면 미리 예방적으로 그 실란트라고 하는 그걸 홈을 막아주는 재료가 있는데 그거는 비용도 별로 안 되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막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전리 교환 시기는 이제 6살 때부터 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12살 때까지 이제 전리들을 다 교환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나오는 치아는 이제 다 연구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사랑니까지. 아이들 그 치아 관리에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아이들은 이제 좀 어른들은 치주염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이제 치석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오랜 세월이 안 됐으니까 치석들은 많지 않아요. 뭐 아주 안 닦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물론 치석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은 그 충치 진행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충치 진행이 아주 빠르고 또 거기에다가 나이 들면 치아 안에 있는 신경혈관 조직들이 좀 쭈그러드는데 아이들은 그게 크기 때문에 진행도 빠르고 조금만 진행돼도 그 신경하고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만 충치가 진행이 돼도 금방 그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신경 치료하게 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충치 진행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진행돼도 금방 안에 신경 조직이 다 이제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검진을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요새는 특히 뭐 시중에 단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 음식은 우리가 단 음식을 안 먹으면 충치가 잘 안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단 음식은 안 보이는 데까지 그 당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칫솔질해도 그 단 거는 저 안에 들어간 그 깊숙이 들어간 거는 안 닦여요. 그거는 치실을 한다든가 다른 보조기구들을 써야만 닦이는데 뭐 아이들은 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치실을 사용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단 거를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칫솔질을 하고 그다음에 치실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게 아주 좋고요. 부득이 못한다 그러면 단 거를 먹고 나서 물로 헹구기라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설명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치과 관련 질문이 2개, 그리고 치질 관련 질문이 2개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가 이제 어금니가 뿌리만 남아 썩고 있습니다. 뿌리만 남아서 뽑지 못하는 경우 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지 못한다는 것은 치과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치과에 방문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달리 방법이 약 먹는 거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먹는 방법밖에 없고요. 치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뿌리만 남았으면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일단 명백하게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소금으로 이를 닦는 경우 치약보다 좋은 점이 있는지요? 아, 소금은 치아 아까 제가 마모가 된 치약에 연마제가 들어 있어서 치아가 마모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소금은 특히 거친 소금은 치아 마모를 더 심하게 하니까 그 소금은 권하진 않아요. 근데 소금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놓쳤는데 소금으로 닦지 마시고 치약으로 닦으시고 소금물을 물고 계시는 건 좋아요. 특히 그 치주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취뿐만이 아니라 구취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주염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물을 이 닦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이나 아니면 식염수, 소금물 타기가 귀찮다 그러면 식염수를 물고 한 20-30분 물고 있는 거, 그거 아주 그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치아에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최성재 집사님,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정준기 선생님, 지금 치질 관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비가 없을 때, 변비가 없을 때도 피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비가 없어도 대변 볼 때 그 자꾸 힘을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뭐 변비가 있는 거와 똑같이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는 분들이 느끼시기도 하겠지만은 용을 쓰는 순간에는 마치 피가 그 주사바늘로 나오듯이 쭉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대변 보실 때는 항상 그 복압을 올리는 그런 그 습관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변 볼 때 항상 그 실제로 대장은 45초마다 한 번씩 짜주는 그런 그 자기 자체의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대변을 보시면서 힘을 덜 주도록 어느 정도 마지막 순간에는 대변 힘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심호흡을 하면서 대변 스스로 창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대변을 밑으로 내려오게 그걸 유도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힘쓴다고 대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창자가 움직여야지만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어떤 리듬을 맞춘다, 장단을 맞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본인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고 그 마치 우리가 명상하는 것 비슷하게 심호흡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습관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치질을 앓은 지 30년이 됐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실제로 치질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만성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1년, 2년 아파서 물론 느낌은 1년, 2년 갑자기 많이 아파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삶의 전체를 통해서 누적된 습관과 그런 행동에 대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뭐 오래되셔도 좌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낙심하시는 분보다는 아주 효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감히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유익한 강좌 들으셨죠? 네. 저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실질적인 거를 이렇게 여러분 전문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니까 마지막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에서 문제라니까요. 하자니까요. 운동도 해야 되고 치료법도 이렇게 들었으면 잘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병원에 잘 갈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수술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예방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기도 계속하실 분들 계속하시고 또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 건강하게 올라가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건강 강좌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새벽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몸 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준 거 잘 새겨 듣고 우리가 또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병원에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건강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 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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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